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 단일화를 놓고 내부 힘겨루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어젯밤 소집된 긴급회동에서는 일단 선대위를 구성하고 다시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의 한덕수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4, 5일 안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단일화의 동력을 더 크게 키워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울선권을 내세우며 맞섰습니다. 선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후보자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완료해야 후보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본부장이 차례로 의결됐고 핵심인 단일화 추진본부장에는 유상범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김 후보 측과 갈등을 빚던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늦게라도 의총을 하고 또 비대위에서 빨리 어쨌든 선대위를 출범시켜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희가 그게 후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밤늦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선대위를 발족시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10일과 11일 중 전당대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도 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단일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은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조속히 만나자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희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만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 단일화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속한 양자회동을 제안한 한 후보. 김문수 대표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김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 뵈실 일정은 없으신 걸까요? 양측의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한 후보 측은 후보 대 후보 간 최상위 접촉을 제안한 거라고 했지만 김 후보 측은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 주도로 이뤄질 거라며 후보 간 대화에 앞서 실무 논의가 우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신속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부터 설치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협상실무단으로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 박계동 전 의원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 후보 측은 손영택 전 총리 비서실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를 단일화 추진단 대표로 정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른바 개헌 빅텐트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원을 요청했고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와 오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 단일화 시도를 내란연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평과 여주를 찾은 이 후보는 오늘은 충북과 전북을 찾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보수 세력이 강한 양평과 여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들의 통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합은 다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내란연대인가? 뭐 이런 생각. 윤 전 대통령 당선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해선 안 된다며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겨눴던 M16 자동소총의 총칼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국민의 투표지예요. 정책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여주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찾아 재생에너지 생산을 주민 수익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중단됐던 양평 고속도로 건설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은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왜 돌아가냐 말이에요.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음성 진천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충북과 전북으로 향합니다.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사법부를 압박 중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오늘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도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판에 5번 출석해야 합니다. 파기환송 관련 대응은 당 지도부 일이라며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어젠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선대위도 15일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중단하고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단 보류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도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어제부터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도 이 후보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인데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법원 대응 수위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투표 유권자가 총 25만 8,25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22만 6,162명보다 14.2%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12만 8,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유럽 순입니다. 21대 대선 재외투표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는 20일에서 25일 중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기간에 전 세계 182개 재외 공간에서 실시됩니다. 자동차 관세 정책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영화 관세 정책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영화도 미국 내에서 만들라며 해외 영화 100% 관세 부과 방침을 강경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백악관은 하루 만에 성명을 통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일 뿐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또 후퇴하는 모양새인데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현지 언론은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들이 대부분의 수익을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여 다른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영화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화는 일반적인 수입 관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 정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조율해 업계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And I'm actually going to meet with some because, you know, there's some advantages, I guess, and I'm not looking to hurt the industry. I want to help the industry. 한편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항공권과 함께 $1,000, 우리 돈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미 정부가 추방하는 것보다 70% 적은 비용이 소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한꺼번에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할 수 있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하고
중국은 수요 충격으로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5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또 중국이 수출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것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콘클라베 참석을 위해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과 차기 교황의 탄생을 기다리기 위해 바티칸을 찾은 신도들이 추기경들 주위로 몰려듭니다. 이번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은 모두 133명으로 총 70개국 출신입니다. 콘클라베 역사상 최다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2013년엔 48개국에서 참여했습니다. On vient de 70 pays, on se connaissait pas. Et là, il y a un collège qui est en train de prendre forme. Et on voit qu'il y a beaucoup de personnalités qui pourraient être pape.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 앞서 차기 교황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5일 회의에서 교회 내부의 분열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차기 교황의 자질에 대해 실제 삶에 가까이 있는 목자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Pastore è un padre, è uno che sa dialogare con la gente, vicino alla gente, e la pace. 이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7일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매일 투표를 반복합니다. 3분의 2 이상, 즉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사흘간의 투표에서도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하루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20세기 들어 새 교황을 선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사흘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틀 만에 선출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가자지구 작전 확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보복 공습도 단행했습니다. 박사코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또다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작전 확대안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전차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전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영토를 유지하는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 additional areas, Israel will destroy all terrorist infrastructure, both above and below ground. 이를 위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המבצע יכלול מתקפה רחבה, הכוללת הנאה של מרבית אוכלוסיית הרצועה. זאת על מנת להגן עליה באזור סטרילי מחמאס. 이스라엘군은 다음 주쯤 예비군을 동원해 병력을 보충한 이후 본격적으로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사작전의 방향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방문과 연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곳곳에서는 남은 인질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is will inevitably lead to countless more civilians killed and the further destruction of Gaza. 이스라엘은 또 지난 4일 이루어진 후티 반군의 텔아비브 공항 타격에 대한 보복으로 예멘 서부 해안 도시 호데이다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에는 전투기 20대가 동원돼 포탄 50발이 투하됐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이 공습으로 2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노동절 연휴였던 중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남부에서는 악천후에 유람선 4척이 전복돼 10명이 숨졌고 헬기 추락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유람선을 집어삼킬 듯 물살이 거세게 일고 창문으로 빗줄기가 들이칩니다. 승객 일부는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펼쳐 들어보지만 강한 빗줄기와 우박을 피하기도 힘겨워 보입니다. 거센 물결을 이기지 못한 유람선 4척이 결국 뒤집혔습니다.
지난 4일 중국 구이저우성의 유명 관광지인 오장바이리 화랑 호수에서 유람선 전복 사고로 1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시간에 40mm가 넘는 폭우와 우박이 내렸고 초속 26m가 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进来以后呢，那个船它是处于一个半浮的一个状态，翻的时候就底朝上了，但是船还没有沉下去。 중국 당국은 일단 과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노동절 연휴 중국에선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일 푸젠성에서는 자동차가 행인을 덮쳐 2명이 숨졌고 같은 날 장수성에서는 헬기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절 대목을 노린 중국 지방정부들이 소비 쿠폰까지 뿌리며 관광객 모시기에 적극 나선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관광객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지난달 14살 이하 어린이 수가 통계 공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장난감이나 문구업계는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날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장난감 가게에 파격 할인을 광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털어내는 행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은 더 이상 대목이 아닙니다. 3, 4, 5일 그때가 이제 제일 많이 피크로 제일 바빴죠. 한 500명 정도 뭐 이렇게. 30년 넘게 어린이 손님들을 상대해 왔지만 저출생 현상은 이제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임대료라도 아끼기 위해 가게 규모를 줄여 버텨봤지만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에다 경기들이 안 좋다 보니까 돈을 잘 안 써요. 국내 최대 규모의 문구 완구 거리 풍경도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도 있습니다. 한때 직원 10명이 일했던 이 문구점도 주인 혼자서 가게를 지킵니다. 이 큰 매장에서 하루에 3만 원도 팔아봤어. 이대로 가면은 이 시장 없어지지 않을까. 2019년 9,400여 곳이던 전국의 문구점은 지난해 7,800곳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300여 곳, 하루 한 개꼴로 문을 닫은 겁니다. 경기 침체에다 저출생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어릴 때 추억이 남아있는 부모에게 한산해진 시장 풍경은 낯섭니다. 와서 고르는 맛이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엄청 와글와글하고 그냥 장난감 보느라고 정신 없었던. 2000년 400만 명이던 초등학생은 지난해 240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한때 영화를 누렸던 지역의 중심 상권들이 빠르게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빈 가게들이 늘고 있고 도심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자리한 옛 마산의 교통요지 경남 창원시 합성동. 20, 30대 청년들로 북적이며 한때 전국에서 손꼽히던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없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유명 햄버거 체인과 커피 전문점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활기가 너무 떨어진 거고 예전에 비하면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형 백화점도 매출 감소에 운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개점 27년 만인 지난해 문을